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16 공공경제론 제 1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어, 내용은 어, 3주에 걸쳐서 미시경제학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10개의 원리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을 또한 우리 공공경제론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제1원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영어로 말하면 no free lunc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노란 동그라미를 보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비밀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정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공짜와 비밀과 정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감춰봤자 비밀 없는 것이고 우리 배우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 그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세상이죠. 그런데 공짜라고 했을 때 이 공짜는 빌공짜죠. 빌공짜에서 나온 건데 돈이나 힘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는 물건을 공짜라고 부릅니다. 무료, 무상. 반대말은 유료죠, 유료. 영어 사전으로는 free 그럽니다. Not costing or charging anything, have no obligation or commitment 뭐 이런 표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영어 경제학 교과서에는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없다 하는 원리가 경제학의 첫 번째 원리다. 그러면 진짜 세상에 공짜가 없느냐? 공짜 있어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공짜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서 살았잖아요. 공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누가 치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치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내에서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는 공짜죠. 수요일마다 저녁 때 대전역에 가면 공짜로 밥을 줍니다. 노숙인들한테. 노숙인들은 개인적으로는 공짜죠. 하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교회가 헌금한 걸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수준에서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공짜가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수준에서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Pay the price.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볼 때도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해서 막 공해 물질 버리잖아요. 근데 전체 생태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환경 오염이 돼서 환경의 역습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 경제학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이걸 품고 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개념은 1800년대에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미국의 이 모텔 숙박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숙박업체 주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집에서 자면 점심은 공짜야. 그러니까 거기 공짜 정준 준대 하고 숙박업소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라보면 그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마케팅 선전 비용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다 회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시경제학 쪽에 신고전 학파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마 사람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역사적으로 1800년대 미국의 역사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공짜는 없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꾸 공짜를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알란 와이스만의 가비오타스라는 책이 있어요. 1996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늙은 왕의 우화가 나옵니다. 왕이 죽기 전에 자식한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자식한테 정말 물려줄 만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10년 동안 백과사전 30권을 딱 만나, 이거 우리 내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겠지. 근데 30권을 언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10년 동안 연구를 시켜서 30권을 한 권으로 좀 요약을 해라. 그래서 한 권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한 권은 너무 무겁지 않을까? 그걸 언제 다 보나? 또 30권도 어렵지만 한 권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0년을 걸려서, 이 한 권의 책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왕의 나이, 왜? 40년 동안 만든 거죠. 사실 50이 돼서 60이 돼서 40년 동안 70이 돼서 만든 이 마지막, 야, 그러면 한 문장으로만 정리해 와. 이렇게 했더니 이 현명한 사람들이 야, 왕에게 딱 한마디만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들이 정말 이 50년간, 40년간 연구한 것의 결과로 딱 이것만 한마디는 꼭 해주십시오. 한 게 뭐냐면, There's no free lunch, 아들아. 어? 너 왕이 된다고 그래서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 교만하지 말고 이것만은 명심해라. There's no free lunch.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야.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glory.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면 알렌 와이스만의 가비오타스라는 책을 보시면 그 안에 이런 우화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는 표현은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개념으로 연결되느냐? 희소성, scarcity라고 하는 희소성하고 연결됩니다. 희소하지 않으면 소중하지 않아요. 공짜가 있어도 돼요. 그러나 희소한 자원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왜 공짜가 없고 아껴 쓰고 항상 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해서 그 충족수단이 양적 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제일 희소하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많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시간이 귀중하다는 거라. 돈도 희소하죠. 우리가 가진 체력도 정보도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아껴 쓰는, 잘 하는, 제가 가성비 이야기했죠. 가성비가 있는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다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무한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돈이 무한하면 굳이 비용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로 영어로는 scarce는 이제 scarce, 희소하다 그런 뜻이고, 이걸 명사형 scarci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eficient in quantity or number compared with the demand,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limited resource.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초이스를 해야 돼요. 스마트 초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간다. 그래서 이 희소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는 비용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비용의 개념을 경제학적으로는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이라고 한다. 이 기회 비용은 뭘 말하느냐?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무엇인가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짜장면을 10,000원에 먹었으면 10,000원이란 현금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10,000원이라는 것을 포기해서 짜장면이라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선택했다. 그럴 때는 선택한 짜장면에만 관심을 갖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짜장면을 얻느라고 내가 포기한 게 뭐예요? 돈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포기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그거를 내가 다른 것을 살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기회비용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이 있는데 포기한 것의 가치를 비용으로 따지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어떤 한 품목의 생산이 다른 품목의 생산 기회를 놓치게 기부업,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것을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쓴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the added cost of using resource, t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value resulting from such use and that the alternative는 대안이에요. 기회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대신에 이걸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포기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따져보라는 게 한남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 난 뭘 포기할까 하는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기회비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남대 4년 동안 다녀서 졸업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 행정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어요? 등록금 700만 원씩 4년, 지금 이제 한 학기에 지금 400만 원 가까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두 학기 합치면 800만 원이 되겠죠. 그만큼을 나는 포기한 거. 왜냐하면 그 돈 엄마 아빠가 딴 데 쓸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학교 다니느라고 딴 데 못 쓰는 거예요. 딴 데 쓸 걸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졸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봉 한 2천, 최소 2천은 받아요. 아무리 최저임금을 받아도. 그 4년 동안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8천만 원. 그 밖에 생활비 들어가죠. 이거 실제적인 비용. 1년에 5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40만 원씩 써도 한 달에. 그것도 2천만 원.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남대 4년을 다닌다는 거는 내가 1억 3천만 원을 포기하고 한남대 학교 4년 행정학과를 다니기로 선택한 것이. 선택한 측면에서는 그냥 한남대 선택이지만 비용의 측면에서는 1억 3천만 원,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죠. 부모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들이 자식을 낳는 그런 기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게 되면 내가 뭘 포기해야 되지? 젊은 사람들은 이걸 따져요. 어려서부터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녀 양육 비용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고등학교까지 1인당 2억 원이 들어간다. 학자들이 따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20살까지 키우는데. 거기에 대학교 아까 여기 1억 3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낳아서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최소 3억 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쓸 돈 3억 원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3억 원을 포기할 가치가 있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 거죠. 물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뭐 몇백억이라도 부모님한테는 안 아까울 텐데, 안 아까울 텐데, 최소한 기회비용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3억 원이 이상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애를 낳으면 3억 원을 포기해야 돼? 아휴, 그래도 부모님이 원하니까 하나는 낳지만 둘 이상 낳지 말자. 이게 요즘 현대 부모들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낳고, 둘은, 3억 원은 포기할 수 있지만 6억 원, 9억 원은 포기할 수 없죠. 나는 애를 셋 낳았으니까 저 같으면은 9억 원 이상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자식들이 이걸 알아주느냐?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3억 원을 포기하면서 길러줬는데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에 대해서 불만인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희소성의 문제는 결국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문제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인간에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포기니까. 어? 선택을 한다는 건 포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한남대학교 다니는 것은 딴 걸 포기했잖아요. 다른 학교 가는 거 포기했잖아요. 그 포기한 것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희소성 때문에 인간은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결정은 뭐냐? 목표가 정해지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제약 조건으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효용 극대화, 최소의 비용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윤 극대화,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재산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매일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 피드백 환류가 잘 일어나는 사람은 날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조금씩 나아져요. Learning by experience, learning by doing, learning by erroring.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이 교훈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일기를 쓰라고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리고 모든 자원은 희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선택을 잘 할 때 꼭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원리,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 시간에 내가 쿨헤드, 냉철하게 머리로 차가운 이성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한계에서 생각하더라. 그러면 이 한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면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이성적인 반대말은 불합리한 영어로는 reasonable 이렇게 하는 having reason or understanding related to based on or agreeable to reason, reasonable 또는 rational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반대말은 irreasonable, R이 붙습니다. 한계란 것은 무엇이냐? 한계는 끄트머리를 말해요. 그 경계의 세계의 끝을 말하는 거죠.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에 난 한계에 왔어. 경계, 범위, 테두리 이런 말로 한계라는 걸 씁니다. 영어로는 margin이라고 하는데 백지에 있으면 가장자리를 margin이라고 해요. The part of a page or sheet outside the main body of printed or written matter. 또 여기 엣지라는 탁구 칠 때도 끄트머리 받는 거 엣지라고 하죠. 그런 엣지의 개념, 한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갑니다. 이렇게 나에게 추가 시간, 공부 1시간 더 할 때마다 수학 점수, 영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에게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10시간을 다 수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시간도 수학, 두 번째도 수학, 세 번째도 수학, 네 번째도 이렇게 수학만 다 하고 영어는 빵 시간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이에요, 선택.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어만 10번 선택하고 10시간 선택하고 수학은 빵 시간 안 하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1시간, 수학 1시간, 영어 9시간 할 수도 있고 영어 9시간, 수학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이 다양한 선택의 기회 중에 도대체 어떠한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냐, 어떠한 선택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죠. 이런 걸 따질 때 우리 경제학자들이 클로로 어떤 말하는 게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발견해낸 게 한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하나 더 1시간 더 공부할 때 1시간 더 공부할 때 얼마의 점수가 늘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지금 1시간만 나에게 있다고 하면 이 표를 보면은 1시간을 영어에 투자하면 30점이 올라요. 수학에 투자하면 40점이 올라요. 어떤 거 투자할까? 동일한
비용이죠. 1시간이라는 동일한 비용이 있는데 극대화, 효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1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그 시간은 이게 수학을 선택했으니까 끝났어요. 나머지 선택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리적인 사람일까요? 영어를 선택해야죠. 1시간 더 공부해서 30점이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생각하는 거를 한계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목표가 뭔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목표는 영어, 수학의 합친 점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은 뭐예요? 10시간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표를 극대화하는 10시간을 통해서 목표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방법론적으로 1시간, 1시간씩 추가적인 1시간의 개념, 즉 한계의 개념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10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1시간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뭘까? 두 번째 1시간만 있으면 뭘까? 그래서 이 표로 다시 가면은 첫 번째 1시간이 있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은 영어, 세 번째 시간은 수학, 네 번째 시간은 수학 9점, 다섯 번째 시간은 8점, 8점이 있는데 두 개나 똑같아요. 어떤 걸 해나 상관없어요. 이걸 무차별하다 또는 indifferent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든지 이거 하면 돼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6점까지 하는 거 있죠. 6점 탈 수 있는데, 1시간 공부에 5점을 타는 건 비합리적인,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영어는 6시간, 아니 수학은 6시간, 영어는 4시간, 이렇게 10시간을 공부해서, 어? 10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나눠서 한 개의 생각을 해가지고 10번을 그렇게 선택해서 영어 4시간, 수학 6시간에서 수학은 80점, 영어는 51점, 그래서 총점이 131점 얻는 게 가장 합리적인 사람의 선택이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보세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사람의 정답을 찾아내는데, 정답을 찾아내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자들이 발견해낸 거는 한계라는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 때 미적분을 이제 거의 포기하신 분들이 많고 문과생이니까 미분을 안 해봤을 텐데 이 한계가 사실은 수학의 미분의 개념이고 뉴턴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계, 그러니까 전체 총량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의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으로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행복함수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자원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20년 남았다. 여러분 한 40년 남았잖아요. 최소한. 앞으로 40년 어떻게 살까? 어우, 40년 너무 길어.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1년 나눠서 생각해. 대학교 1학년인 지금 1년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 그 1년도 다시 나누는 거죠. 1년도 12달로 나누고, 12달도 30일로 다시 나누고, 하루하루 나누고, 하루도 1시간 1시간 나눠서, 1시간 1시간 나눠서, 이 한계적인 관점에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총량을 함께 생각하며 전체 생애 동안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분별하고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 연도별 한계로 생각한다면 매년 할 거야. 여러분들도 그래서 올 한 해는 영어, 토익 뭐 700점, 800점 아니면 운전면허 아니면 학점 3.5점 이상 이런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포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 목표에 가장 합당하게 어?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1년을 사람이 30년을 산다 그러면은 30년 있잖아요. 30년 일해봤자 이제 그 하루로 따지면 1만 년이 돼요.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허무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영어도 하루하루 10개씩 단어를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교훈입니다. 세 번째 원리, 인간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경제학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한 관점은 성선설, 성악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학에서 다루는 인간과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일을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익을 뭐라고 그래요? 인센티브라고 그래요.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급. 너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난 만큼 너도 더 줄게. 그건 인센티브라고. 그냥 고정급, 1시간 일하면 10,000원 줄게. 이거는 고정급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라고 하지 않아요. 인센티브는 뭐냐면, 너가 열심히, 어? 일하는 거 봐서 성과가 나면 그것의 10%는 너한테 줄게. 이게 성과금으로 추가로 주는 거를 인센티브라. 이 인센티브가 있을 때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human nature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는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나머지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선설은 인간은 그냥 착해. 어?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 이런 입장에 쓴 사람이 맹자, 루소, 성경에서도 타락 이전의 인간,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인간들은 성선설 쪽으로 갑니다. 반면에 성악설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악해. 이익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게 순자, 한비자, 홉스, 마키아벨리, 성경도 타락 이후의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나가는 모습이고 경제학도 사실은 요 성악설에 해당이 돼요. 고자나 로크, 듀이 같은 사람 백지설이라고 그래서 야 어린애 봐라 뭘 가지고 태어나냐 아무것도 안 태어나니까 그 안에 백지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를 따라하고 그 백지에 어? 글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백지설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self-interested man, 이기적인 인간으로 봐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거 경제학적 인간아예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돼서 나중에 기회 되면 도덕 감정론 아담 스미스의 나오는 impartial speculator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유인제도라고 그래요. 유인제도.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마음속에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모티베이션이죠.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 무엇을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인센티브, something that incites or have a tendency to incite, 마음속에 incite 불러일으키는 거, 뭐 하고 to determination or action,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게 경제학에서는 돈이 이걸 만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칭찬이 될 수도 있어요. 돈 안 주는 거,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 칭찬해 주는 게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제학적인 인간관에 따르면 열심히 일한 만큼, 잘한 만큼 인센티브, 즉 돈을 준다고 해야 된다고 하시죠. 왜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항하는가? 경제학적 인간관은 self-interested라고 그러죠.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효용 극대화,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 더 잘하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되는 물질이나 명예나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은 인간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연애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같이
공동과제를 하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뭘로 걸어야 돼요? 인센티브로 걸어야 돼요. 너가 이거 해주면 너 마음에 진짜 원하는 그거 해줄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사람의 어? 마음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숨겨진 동기를 파악해서 너가 이것을 하면 너가 원하는 것을 해줄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행정이나 조직론 배우게 되면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배우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속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1차적으로 피지컬하게 신체가 안전하길 원해요. 먹는 거 원해요. 생존을 원해요. 그런 것이죠. breathing, food, water, sex. 이걸 우리는 본능이라고 그러죠. 본능. 엑스팅크트라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안전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마지막 단계로 self actualization. 난 다른 사람하고 뭐 하는 것이 상관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나의 욕구야. 이런 단계에 이르면,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인간의 욕구가 점차 이렇게 채워져 간다 하는 의미가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너무 가난해요.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야, 너 이 일하면 음식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사람 안 움직여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존경받는 거야? 그러면 존경하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사람에게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면 이런 상태는 사람 조정하기 쉽지 않아요. 각자가 자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 그 추구할 시간을 준다든지 그거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원을 주면 그때는 또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워야 되니까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지금 내 설명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AI랑 같이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 공부가 되는 것이지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주의 경제 잘 못 봤잖아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보다 더 심한 저기는 왕국이에요, 왕국. 사회주의는 원래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래요. 우리 함께 일하는데 생산은 능력에 따라 하고 필요는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요? 우리 가정은 지금 사회주의예요. 엄마 아빠가 돈을 벌지만 능력에 따라 돈을 벌잖아요. 근데 분배, 여러분들이 일도 안 했는데 용돈 받잖아. 근데 여러분 필요하잖아.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필요하잖아. 필요에 따른 분배. 요 사회주의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거는 우리 가정이에요.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가족은 내 핏줄이니까. 응? 내 아들과 딸은 나의 또 다른 나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욕구가 가족까지는 적용되지만 가족을 넘어서요. 이웃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는 내가 모르는 이웃이라도 우리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함께 살자. 이렇게 선언한 게 사회주의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휴머니즘이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면 최선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주의는 성선설 인간만 있을 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인간을 전제하고 사회주의가 돌아갔는데 실제로는 인간은 선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망했다 이거죠.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사회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당시에 모든 재산을 짜르, 황제와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귀족들, 그 왕과 다 뺏어가지고 우리 n분의 1로 평등하게 나눠 갖자. 엄청 좋았죠.
그렇게 노동자들이 우리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우리에겐 더 이상 왕도 없고 귀족도 없어. 평등하게 살자. 그게 한 70년 갔어요. 근데 그 안에 또 계급이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산당원은 벤츠 타고 다니고, 어? 스탈린과 같은 놈들은 엄청 좋은 집에 살고, 그 안에서 또 평등한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자가 등장하고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 싫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특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일을 언제 열심히 하냐? 내가 일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올 때, 그 인센티브가 나한테 올 때만 어? 열심히 일하거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아이, 쟤도 안 하는데 내가 이래봤자 남 좋은 일 하기 싫은 거죠. 성선설에 의하면 남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성악설에 의하면 남 좋은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되면서 이쪽은 자본주의 속에서는 계속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일어나는데 사회주의는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 국가하고 상대적으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망했고 중국도 망했고 다 망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간 형태가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이에요. 정치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정치는 경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국식 사회주의로 살아남았지만 온전한 사회주의는 작동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As individuals, we have a natural tendency to look after ourselves. 성선설 입장이에요. Look after. 돌보는 거예요. 서로서로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휴머니즘에 있어요. That is merely prudence. And yet, as social creatures, explains Smith, we are also endowed with a natural sympathy. Today, we would say empathy toward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감 또는 돌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 또 요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결국은 늘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을 돌봐야지 하는 선한 마음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선설적 입장을 대표하는 아담 스미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가면은 인간은 이기적이야 하고 아담 스미스의 의견이 약간 변화돼요. 그러나 이거는 초기 저작인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인간에게는 이런 휴머니즘이 있죠. 인간은 복잡해서 휴머니즘도 있는 동시에 그래서 저는 그 혼합설이에요. 인간에는 성선설 입장도 있고 성악설 입장도 있고 선악 혼재설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인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 이렇게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